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해내죠? 상위 2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특출나게 감각이 없더라도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의 미니 강의의 주제는 억대 매출을 찍고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제가 대표님들 운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쇼핑몰을 매출을 키워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의 매출이 처음부터 막 1억이 넘고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첫 달 매출이 한 40만원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올라와서 1년차 때는 계속해서 매출이 한 2200만원 정도였어요. 1년차 때 딱 되고 나서 제가 2200만원에서 바로 한 7000만원 선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1년의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정말 느낀 점들도 많고, 아, 이 쇼핑몰 매출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깨달은 과정들을 대표님들께 오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강의나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성장을 같이 함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비단 저의 경험이 아니라 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표님들. 사입 파트인데요. 사입은 상품 소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대문에 직접 갈 필요 없다. 요거를 왜 굳이 넣었냐면, 저희가 쇼핑몰을 창업하고 한 1회에서 3회 정도는 동대문에 가도 돼요. 이때 동대문에 가는 이유는 동대문이 벨포스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벨포스트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받아요? 그거는 사진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샘플이나 사입을 소량으로 사입을 해서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동대문에 직접 가보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가면요, 바쁜 거래처 사장님을 붙잡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신상을 동대문 그 작은 도매상가 안에 전부 다 배치를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락된 상품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디에 그런 상품들이 모두 다 이렇게 나와 있냐? 멤버십? 바로 신상 마켓이에요. 신상 마켓으로 우리가 소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신상 마켓으로 소싱을 하자는 겁니다. 효율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지션이 어디냐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도매처의 여러 상품들을 큐레이팅 해가지고 소개하는 소매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상 마켓이나 동대문에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소비자로 바뀌어버려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쁜 옷이 있으면 끌리거든요. 후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기준이 없이 소싱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질문 하시는 대표님들 있죠. 처음에 의류 쇼핑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소싱해야 될까요?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최대한 적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초반에는 이러한 기준들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감각이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이 슬랙스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동대문에 좀 잘 나가는 도매 매장들 보면은 되게 예쁘게 조명 아래에서 그 좁은 매장 안에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탁 걸려있는데, 사장님은 도매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도매가가 24,000원이에요. 슬랙스가. 그러면 이 24,000원은 내가 소비자일 때 24,000원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소비자일 때 24,000원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어때요? 저렴하단 말이죠. 그러면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24,000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착각 때문에 구매를 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구매를 해와서 집에서 이제 촬영하고 이제 올리려고 보면은 24,000원짜리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지? 여기서부터 막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한 49,000원 이상에 팔아야 되는데 누가 이제 막 생긴 쇼핑몰에서 슬랙스를 49,000원 이상에 삽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소싱을 할 때는 기획이라고 적어놨어요. 소싱을 하러 갈 때, 사입을 하러 갈 때는 어떠한 감각으로 인해서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소싱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한다면은 그 제품은 과감하게 소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으시려면 꼭 기획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필기해야 됩니다. 최고의 상품이 아닌 최적의 상품을 찾아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쇼핑몰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내가 최고의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옷은요, 박음질은 어떻고요, 디테일은 어떻고요,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고요, 블라블라블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대표님들의 포지션을 잘 알아야 돼요. 대표님들은 엄청난 브랜드를 만들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대문 보세 의류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포지션의 제품들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고의 상품으로 가면 안 되고요,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선이라고 하면
말하면 그런 기준 퀄리티들, 거기에 맞는 가격대를 최적화시켜서 들고 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촬영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파트에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깨달았냐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쇼핑몰을 막 창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꿈에 그리던 의류 쇼핑몰 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의류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떠올려지는 모델들의 그런 모습들이나 사진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들의 힘을 입어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게 돼요. 되게 본인이 뽐내도록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은요, 대표님이 아니에요. 주인공 누구가요, 그러면? 제품이 주인공이에요. 제품이 잘 보이도록 촬영을 해야 돼요. 물론 나의 얼굴, 나의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돼요. 다만 그것들이 줄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가 되는 것에 줄을 이루는 것은 제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쇼핑몰을 하는 그런 대표님들은 매출이 낮은 이유가 제품이 잘 안 보여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좀 잘 보이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진짜 근데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본인이 의류 쇼핑몰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후보정 실력보다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나가는 쇼핑몰의 웹디들은 되게 실력이 뛰어난 줄 알았어요. 포토샵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정말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을 써가지고 사진을 쨍하고 예쁘게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포토샵 기술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주름 같은 거 후보정으로 지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후보정으로 지우면요 티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찍을 때 각을 잘 잡고 공간을 잘 선정해서 찍으면은 예쁜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공간 만들기. 나만의 공간 만들기는 뭐냐면 나만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쇼핑몰에 처음 시작하면은 성공을 할지 못할지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무실 구하는 거는 조금 무모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매출 500 정도까지는, 또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스튜디오를 대여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확신이 있어, 내가 진짜 여기다가 한번 크게 투자를 해볼 거야 하면은 본인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크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막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500에 30짜리도요 잘 구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의 공간인 스튜디오를 만들 때 필요한 평수는요 5에서 9평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빛이 잘 받는 그런 작은 공간을 구하는 게 빠른 성장의 핵심 포인트더라. 자, 엉크트리가 굉장히 잘하고 자신이 있어 하는 상세 페이지 파트인데, 첫 번째 내용은 고객은 침팬치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 고객님들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고객은 침팬치라고 상상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상세 페이지에 글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들은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시킵니까? 움직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글자가 크거나 이런 것들에 시선이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글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각 자료로서 표현하고 글자 크기를 키우고 등등등을 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상세 페이지와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세 페이지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라는 상품을 촬영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안 왔어. 그러면 여기에 매몰돼요. 이거 왜 안 되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이 상품만 계속 들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쇼핑몰에 치명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바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은 뭐냐면, 상품 등록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 막 쇼핑몰 3개월 차 또는 뭐 6개월 차 그 정도 업력이 됐을 때는 상품 하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있어요. 이거 상세 페이지 이거 어떻게 또 기획을 하고 소싱을 하고 촬영하고 이거 언제 다 하지? 또 GIF 만들고 이거 또 이제 막 멘트 같은 거 생각해내고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빨리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상품 등록을 하나 하는 거는요 마치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밥 먹는 거 하나 할 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배고프면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상품 등록이라는 거는 나의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감기가 걸려서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몸살이 걸려서 몸을 못 움직이겠어. 그런 상황에서도 상품 등록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 등록 하나 하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성장이 더딘 대표님들을 보면은 이 상품 등록 하나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치가 저는 상품수 100개라고 봅니다. 이 100개를 우리가 올려보면은 하나 올리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1년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배송 파트입니다. 배송 파트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로 나는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대표님께서 직접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성장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 성장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복제를 해야 되고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공격수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나는요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예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파트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내려놓아야 되는 파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비 영역의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축구에 빗대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공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수비에 소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준과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내가 CS에 있어서 기준, 진상 고객을 대처할 때 기준, 그런 기준들만 잘 지키면 수비의 영역은 그 정도로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다 공격수로 시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골을 넣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성 의료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걸 좀 잘 못 내려놔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포인트가 저는 이 배송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입니다. 바로 마인드에 대한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로 마인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뭘 모르고 뭘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이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인트가 부족하고 어떤 포인트들이 잘하는지 그것을 알기만 해도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상 고객은 어디에나 있다. 대표님들이 영화 속의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상 고객은요 저한테도 있고요, 내 경쟁자한테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상 고객이 왜 나한테만 찾아오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자책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를?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닐 건데 이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기 힘든 것은 남도 하기 힘들다. 대표님들도 분명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대표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느꼈고요. 다른 대표님들도 느낀 겁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거 참고 이겨냈어요? 그러면 하나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진입장벽을 하나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 경쟁자를 뒤로 밀고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딱 닥쳐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기 힘들었으니까 내 경쟁자들도 분명히 여기서 힘들었을 건데 여기서 뒤떨어지면 나도 뒤떨어지는 거다. 이거를 넘어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 열정은 언제나 식는다. 내가 어떤 사업을 또는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열정이 막 피어올라요. 나 진짜로 한번 다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7일이 지나면요 살짝 사그라듭니다. 70일이 지나면요 이때보다 더 사그라들어요. 근데 여기서 700일이 지나면요 거의 다 사그라듭니다. 그러면 내가 70일이 됐을 때 마음이 사그라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열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루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정이 막 맥스치에 끌어올랐을 때의 루틴이 아니라 열정이 완전 다 식고 없어졌을 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루틴을 짤 수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내죠? 상위 2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특출나게 감각이 없더라도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자동값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자동값이에요. 무조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업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였어요. 정말 누워서 떡 먹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보면요 완전 그냥 문제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막 불평불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앞으로 가거든요.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고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고 이게 그냥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은 내가 잘하면 베끼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 저희 월천트리 대표님들 별표 2번 치세요. 왜 별표 2번 치냐면 저희 월천트리 대표님들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다 잘하시거든요. 잘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베끼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은요 어떤 사업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잔인한 일까지 있냐면 쇼핑몰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가면은 대기업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특허, 상표권 이런 거 출원해가지고 뺏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게 사업의 세계
얘기해요. 그만큼 냉정하다고요. 근데 뺏기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쟤 왜 내 거 뺏겨? 라고 하고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겠죠. 내가 잘하면 뺏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냐면 뺏겨가도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인드 세팅에서 마지막, 감정적이면 잃는다예요. 뭘 잃어요? 사람이나 돈이나 내 멘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잃는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A라는 도매처랑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매처랑 막 욕하면 싸웠어요. 감정적으로 하고 싸워가지고 환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도매처에서 그 다음 시즌에 B라는 무조건 하면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품을 냈어요. 근데 나는 이미 A라는 도매처와 연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내가 이 B라는 상품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못해요. 그러면 돈을 잃은 거겠죠. 그래서 A라는 도매처가 일을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계를 끊었으면 끊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요.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은 당연지사로 감정적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정적이면 잃는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다면은 조금이나마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억대 매출을 찍고 나서 비로소 느끼게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꼭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내가 이거 진짜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그 문장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쟁자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 여기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